장등창 고마포 여기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 그 고마포 다리 가보셨죠? 그 돌다리.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무안 그 돌다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건너는 무안이고 이쪽은 이제 한평이잖아요. 뭐 지금은 그 원래 그 석교는 그 당시에는 무안현 관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평 관할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배상 무안의 위대한 대적주 배상옥 장군이다. 청계의 대단한 대적주. 이 배상옥은 지금 기록에 보면은 3대 장군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급에 해당하는 그런 전라 하도의 아주 대단한 대적주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일본군 장교에게 해남에서 잡혀서 현장에서 총살. 근데 그 전에 이 고마포 전투에 고마포의 무안현에서 고마포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장등차문까지 왔어요. 이 배상옥의 그 동학농민군이. 그래서 장등창을 지나면은 이제 나주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거리는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 정석진이가 이 민족연의 명령을 바꿔서 이제 정예군 300명을 제일 앞장을 세우고 쟤들이 장등참에 나타나서 고개 쟤들을 먼저 지나가. 그래서 내려가서 이 장등 지역 지금 가시면 동목리라고 돼 있어요. 이때 민보군이 1,500명이 농건이 되잖아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7일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투력이 안 되죠. 65명을 죽였다고. 호사이들. 그리고 정석진이 그 수성군을 그리고 장등차에서 깨지니까 그 무안에서 고마포를 지나서 장등차로 왔던 무안의 그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다시 후퇴를 했겠죠. 무안으로 갔겠죠. 고마포로. 근데 추격을 굉장히 잘했다고. 심리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가면서 쏴주겠다고. 그래서 가면서 죽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93명을 죽였다고. 어떻게 죽였다고 했냐면은 천답사라고 해요. 발로 그게 동학농민군 중에 이제 달리기보다는 동학농민군들이 있겠죠. 논두렁에 자빠지면 이제 밟아 죽겠다. 사람은 그냥 자빠져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하여튼 기록이 이렇게 천답사로 죽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마포 다리에서 이제 그 후퇴한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돌다리는 좁고 거리 사람이 농민군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떨어져서 많이 추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자기들 기록에 보면은 고마포 다리에 떨어진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게 100명 잡았어요. 기록 최소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토탈 5대 전투에서 735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마포 겨울에 찍은 여기 아마 많이 메꿔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수심이 깊었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상당히 메워진 거죠. 학원을 막아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충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 깊었던 거죠.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답사를 저희가 3월 25일에 했습니다만 우리 나초수 회장님하고 굉장히 큰 팽나무가 있었어요. 이 팽나무를 아마 농민분들이 여기서 떨어져 죽는 장면을 다 봤을 거예요. 팽나무. 이 기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양상형 이 나주 선비가 쓴 기록에는 이 장등차하고 고마포 전투에서 한 넉넉하게 한 300명은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급적 시각이 들어가요. 많은 도적들을 양상형이가 나주 그 유생인데 그래서 이게 이 사료를 읽으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다적 멸견이라고 합니다.
나주 농민분들이 개들이 개를 죽이듯이 죽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분제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 그래서 이때 이 군 지휘관들 향리 출신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체를 띈 나중에 유생이 있습니다. 이 유기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나주 동호면에 어떤 의거소를 설치를 해서 500명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그 물적 토대가 있는 유생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족보는 다 봤는데 이 유기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기현은 유생인데도 갑오 분공동에서 올라가서 포상을 받았어요. 아마 이런 업적 때문에 포상을 받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54명의 귀를 잘라서 민족묘지에 갖다 왔어요.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때 있죠. 제가 그 영광의 그 한말 의병 논문 하나 책을 냈었어요. 거기 봤더니 영광군하고 그 옆에 군에서 그 정유재란 때 12,000명인가 코를 잘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도 왜 그 이후에 한말 의병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이 왜 많았는가? 거기서 아마 코 잘리고 귀 잘린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냐면은 시제를 지내게 되면은 조상들이 애놈들에게 코를 잘렸다 이런 것은 다 교육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무한 몽탄의 김웅문 장부 적주 김웅문의 12대조 할아버지가 김충수 있죠? 김충수의 동생의 직계손입니다. 김덕수 병장이 있어요. 김덕수가 그 충무공 남중일기에 보면은 그 군량미를 제공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계 근데 제가 그 선사를 가봤어요. 근데 김충수의 최고 벼슬을 줬더만. 부부가 몽탄에 순절했기 때문에 일본 수군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죽였죠. 현장에서. 근데 김충수 의병장이 그 조상의 묘에 제 꼭대기 있고 그 아버지 묘가 그 밑에 있었어요. 그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무안의 그 고막포 전투에 참전했던 무안에서 참수가 된 삼형제가 죽고 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 유골이 둘이 나왔어요. 모가지가 모가지 달린 이 부계골만 나왔습니다. 이 무안에서 그분들이 왜 그 2차 혁명에 참여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제를 지내러 갔을 때 자기 조상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저는 교육을 시켰으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산천 전투입니다.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그 고마포 한 10,000 명이 왔다고 이렇게 되게만 많은 거죠. 사실 전투력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대포 한 번 쏴면 다 도망가잖아요. 농민분들은. 그런데도 기록에 보면은 이 포장 정성TV가 서울중앙경군 행진소에 보고한 게 있어요. 이 나주 이 고마포 이 장등창을 보니까 우리 방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그래서 빨리 공군을 보내달라. 이 글을 누가 읽었냐면은 그 당시 전주에 도착했던 미나미 고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바로 답장을 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일본군이 내려갈 때까지만 너희들이 잘 지켜라. 그럼 우리가 내려가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잘 사수해라. 구원해 주겠다. 실제로 일본군이 구원하고 금송원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 정석진에 대해서도 정석진 민족열 정도 대단히 역사 의식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는 내가 또 그 글에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전라도에서 나주를 방어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포상을 주도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 미나미 고시로의 의도들이 포상이 됐죠. 95년에 바로 됩니다. 남산천 전투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추운 겨울입니다. 이게 11월 22일입니다. 12월 달, 12월 중순인데 이때 이제 오건선과 오석규, 그 다음에 손아중, 최경섭이 한 10,000명 정도가 됐다고 기록이 나와요.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래서 전투력은 없죠. 그래서 1월 23일인데 24일이 기록에 보면은 양력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을 텐데 12월 며칠로 돼 있죠? 22일, 12월 20일 얼마나 추웠을게요. 그래서 그 보면은 23일 날 아마 선발대들이 내려와서 그 본대는 남산촌에 머물고 있고 밤에 한박산까지 아마 그 상황을 보려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이제 성 안에는 민종렬과 이원호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박산에 이제 아봉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아주 철통방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추워서 농민분들이 그냥 다시 남산으로 후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동비들이 한박산까지 나타나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 그 소식을 민종렬이가 그 다음 날 12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보면. 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한박산의 모습이죠. 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예. 이게 남산 마을인 남산촌 마을. 이게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노안면에 있더만요. 이 남산은 굉장히 얕은 야산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동학 농민분들이 이 언저리에 한 10,000 명이 있었다는 거죠. 모여 있는 거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낮 12시에 민종렬이가 바로 장대에서 아마 장대가 있겠죠. 여기 동원 쪽에 있었겠죠. 뭐 정수리에 있었던지 올라가서 이제 명령을 내리 출정 명령. 성 밖에 있는 도통장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호군 100명을 보내고 또 100명을 보내고 세 개로 군대 쪼갰어요. 100명, 100명씩. 그리고 그 다른 또 밑에 따라가는 또 군인들이 있고 그래서 20명의 남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농민분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막 무슨 여러 바인지 뭐지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이제 급습을 세 개로 그러니까 우로 좌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이게. 몇 명이 죽였냐고 돼 있냐면은 353명을 죽였다고. 근데 이 관군은 한 명은 죽은 게 없어요. 여기가 보니까 남산에서 뒤쪽에 넓은 농지인데 이쪽으로 대포소가 나니까 3명으로 이렇게 우로 좌로 가운데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농지 쪽으로 도망갔겠죠. 농민분들이야. 만 명이라고 해도 여기서 이제 근데 위에서 농지 쪽으로 사격해서 쏘는 것은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래서 들판에 아주 시신이 빠졌다. 그래서 그 각 기록마다 우리 이병수 선생 금송정의록에는 과장되게 뭐 흐르는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상형 선비가 쓴 기록에는 시체가 폭에 쌓여서 포개졌다 이렇게 했어요. 상경이 3명이면 포개지죠 시신이. 그 당시에 관군들이 농민군을 몰 때 산으로 못 가고 농 쪽으로 도망갔긴 멘트가요.
그래갖고 논으로 밀린 사람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논에가 피가 흥건했고 그 다음에 쌀 농사가 잘 됐다가 그 피가 거름이 돼갖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역시 그 용의 머리를 하고 있는 금성사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 금성사원으로 못 가게 막아요. 그거 논으로 막아버린 거죠. 진등장 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산으로 못 도망가게 쪼개갖고 논으로 도망가게. 논으로 모르면은 싸주기가 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산 마을인데 굉장히 그 여기가 이제 금성산이 보이더라고요. 못 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민족열이 아까 얘기했던 그 종식자를 또 썼어요. 일제히 귀찮은 종들을 주겠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런 이 수염을 저는 자료에서 쉽게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 종시라는 아주 그 농민들을 세금 낸 농민들을 아주 그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한다고 하지만 한 명의 관군도 꺾이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기존 연구에 보면 쌍방이 많이 사상자를 낳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 지휘관들이고요. 353명을 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5대 전투만 통계를 냈더니 민족련의 명령에 의거해서 수성군이 죽인 숫자가 735명. 그 양산형의 300명을 기록하면 한 800명. 이렇게 그 전투별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같은 백성인데도 세금을 내주고 형제들이 재산을 늘리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주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그 3년 밀란 91년에 읍성이 점령돼가지고 향리들이 그 치욕을 당했을 때 그때 아마 견딜 수 없는 우리는 다시는 성을 뺏기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강경진압으로 전 골변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대 나주 동학농민의 결과입니다. 이런 그 민족열이나 수성군은 이런 전공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지켰죠. 그래서 이 민족열의 경우는 1895년 12월 달에 마지막 전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주 동학농민혁명 일본군이 물러나는 장면을 나주 목사 민족열은 다 봤어요. 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향리 주신.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참봉 박근욱 추를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 묘두기까지. 그 참봉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 당시. 부품인데. 유학,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 군공록의 나주 지역이 27명인데 민족열은 나주 출신이 아니죠. 네, 뭐 직산이 어디라고 했잖아요. 영의시. 밖에서 들어온 자죠. 아니 그 목사니까. 그리고 이원우 경우도 나주 출신이 아니었어요. 빼니까 21명이 나주 출신 인사 중에서 21명이 보상을 해요. 80%가 보상. 가부 공공력이 보상을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동학당 정토임록에는 70명의 그 공을 세운 명단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 나주 지역 68명 중에서 42명이 보상됐어요. 5분의 3이 보상받았으면 상당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해남 군수로 발령받기 전에 95년 초에 보면은 정태환은 이미 지금 그 김재환의 부통장이었잖아요. 창교 벼슬에 재수가 됐어요. 이게 무반이 된 겁니다. 무반 시계가. 그 양반이 이렇게 문반 무반입니까? 그러다가 해남 군수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그 군지휘관들이 다 기록에 보면은 다 보상을 받고 출신 벼슬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출신을 준 거예요. 임명장을. 이 사람들 농민군 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편설이 있잖아요. 무반 직품 중에 정육품이 사과잖아요. 사과.
사과 벼슬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6명이 받은 거예요. 나머지 31명이 유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학을 받은 사람이 박근우, 그 다음에 박재규, 그 다음에 최윤영, 뭐 김창훈 이런 사람 다 유학을 받았어요.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3자들은 나름대로 그 공을 세웠지만은 이 농민들은 수성군에게 주거나 옥살이 하고, 그 다음에 역적이죠, 역적. 이 고종시대의 경우. 또 일제시대도 반일분자입니다. 혁혁한 사람들. 그래서 일제시기에도 아마 아까 얘기했던 나주의 접주, 이런 분들도 일제시기에 돌아가셨죠? 네. 접주. 이런 분들 아마 숨 죽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봤더니 어떤 기록에는 성을 고쳤더라고요. 성을 고쳐가지고 나주 사람인데 해남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예.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도 동학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그 동학난으로 연구를 한 역사학자가 누구냐면은 서울대 역사학과 이병도가 있어요. 이병도는 명명백백한 친일 역사학자. 이분은 뭐냐? 친일 인명사전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조선사 편수에 편수관을 지었어요. 이 편수관이 서울대를 장악한 이병도였고, 제가 고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분은 물러간 신석구 선생님도 조선사 편수의 편수관이었어요. 이분이 국사 편찬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의 연구는 동학난이고 동학당의 난이었어요. 동학당의 난은 일본인들이 동학당의 난으로 썼습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이고 동학농민혁명이고 동학농민전쟁은 상당히 그 이후에 연구가 됩니다.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감히 동학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죠. 우리 역사를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1년 차인데도 나주 울미읍에서 실제로 관군하고도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김창균이하고 박근우, 김석현 이런 사람들이 96년 2월 9일 날 오전에 그 정석진을 나루터에 전송을 해서 해남 운수로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참석한 누구를 죽였죠? 안종수하고 2명의 종수인인지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이후에 나주에서 을미의병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때 그 전 주사였던 이학상이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김창균이 무슨 벼슬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박근욱 이런 사람이 자립장을 했어요. 이것은 군대만 조직된 거예요. 자, 그런데 1896년 2월 26일 날 나주 을미의병은 해산됐습니다. 그 전에 장성유생 출신인 기우만이가 그때의 의병장이었던 대단하신 분들이 있죠. 바로 기산년 고광순을 데리고서 장성의병이 나주에 왔어요. 근데 그게 2월 12일인가 그쯤인 거예요. 그런데 20일경에는 다시 갔어요. 기우만의 장성의병은.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미 그때 그 고종은 여러 선생님들 아시죠? 아관 파천 아시죠? 그때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95년 음력으로 8월 20일, 양력으로 10월 달에 제2의 을미사변이 국권 침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을미여변이 일어났는데, 고종이 다시 이제 황국이 되면서 그 의병이 일어나니까 이제 의병 그만해라. 그래서 선유사로 남로 선유사로 파견된 사람이 신기선이가 있습니다. 신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의 진위대 대장이 김병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 나주에 의병이 결성됐다고 하니까 진압으로 내려왔죠. 근데
나주의 을미의병에 해당한 사람들은 관군이 내려오고 고종이 지금 해산을 내렸다는데 계속해서 이거 의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자진 해산했어요. 언제 했느냐? 2월 9일 날 안종수를 죽이고 며칠 후에 의병 연희창에서 조직이 되고 2월 26일에 자체 해산이 됐어요. 관군하고 단 한 번 전투도 치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정석진이가 죽고 김창규라고 그 아들이 잡혀서 죽었죠.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관군하고 일본군하고 단 한 번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1962년부터 을미의병은 지금까지 144명을 서운했습니다. 우리 전체 2,700명 중에서. 근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제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일본군하고 실제로 싸운 이 정봉준 장군은 전부 그 논산에 모여가지고 우금지 전투, 여러 선생님들 연구해 보세요. 태인 전투, 원평 전투, 그 다음에 석대들 전투 이런 데 보면 전부 일본군이에요. 일본군이 관군과 같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일 투쟁을 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봉준 장군도 지금 독립유공자 서운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넘었네. 8시까지 오시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건 좀 동학이 나중만 이제 향이나 이런 세력들이 동학원인들을 막아냈다는 나중 지역이 통상북 왕건 천장부터 이때부터 이게 토착세력이 좀 강했다. 이런 편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부분은 여러 선생님들이 나쪽은 여기 목사골 몇 년이죠? 그렇게 1000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어떠한 지역에 살던 사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왕도가 됐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대 정신에 충실했느냐.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왕조 봉건 체제에서 근대 국가로 가고 있을 때는 신분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데서 양반들이 나름대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주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백정이다. 나는 노비다. 그럼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저는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데 향리들은 토호들은 땅을 수십만 평을 가지는데 나는 처자식을 먹일 수 있는 땅이 호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분제도는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나주가 잘못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국제정세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우금치 전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주의 그런 유생들이라든지 더더욱이나 그 향리들도 결국은 침략자들하고 결탁하는 것은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리 그 나주가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값은 다 소중하죠. 근데 저렇게 많은 성 밖에 나와서 저렇게 죽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르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데 그 변화 아픔을 겪는 것을 나는 상고라고 봐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반드시 그 아픔을 견뎌야 업공자를 낳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역사가 어쩌면 기득권 세력을 깨트려야 세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상고 통이지 않나. 이게 전봉주는 살라고 데모한 것이 시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적게 죽으면 이것이 혁명이 안 됐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봐요. 예. 아마 전봉주는 그걸 노렸을 거예요. 네. 많이 죽었어야 돼.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죠. 이게 민주주의 탄초가 된 거죠. 이 집강소라는 것이 백성, 서민들이 패전개혁을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역사의 많은 밀란 중에 오직 전부 동학남뿐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그냥 해먹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전주성이 점령이 되고 전주화약이 된 이후로 집강소를 그 일본군하고 9월 10일 날 2차 봉기가 터지기 전까지 그 집강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이전의 역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봉준이가 4,000명의 결사대하고 하여튼 그 10,000명을 데리고 그 공초에 보면 10,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1차 전투, 2차 전투 뭐 여러 차례 전투를 해서 마지막 세어보니까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았다고 돼 있죠? 500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10,000명 중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9,500명. 그럼 9,500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군하고 그 관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분들이 죽창이나 무슨 뭐 화승총 가지고 일본군 뭐 스나이드 소총이니 뭐 우라타 소총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개틀린 건. 예.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저라면 과연 그 우금치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을까? 그거는 아마 그 짧은 3, 4개월의 그 집광소 기간을 거치면서 아까 나천수 박사님 얘기했듯이 새로운 그 신분제가 없는 서로 그 동학도들은 서로 맞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최재호 선생이 자기 부인에게 조를 했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인내천이야.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학 체류 얘기.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50여 명이 있는 겁니다. 동학식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 수탈하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 왕조의 신분제 유학을 성리학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강서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 뭔가 그런 그리고 항상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청수를 특이해요. 청수를 떠나고 기도를 하고 그 21절 주문을 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그 무장 정예군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로는 그 유엔 평화 유지군 같아요. 그리고 평화의 군대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살림의 군대죠. 그 군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딱 뭐라고 나오냐? 전봉준이 각 부대장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4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동학군군, 동학혁명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일 최고의 공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공이에요. 그런데 전투에서
사람을 적으로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근현대전에서는 이건 그 상상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정봉주는 막 적주예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냥 수로 그냥 모아서 그냥 성이나 점령하고 탄과 롤이나 두드리고 그냥 대벽세상을 만들기를 바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공은 뭐냐? 정말 저도 그 감동을 받았어요. 부득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사람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부득이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람 목숨을 해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전투 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을을 통과할 때는 그 민간인들, 개, 돼지들 재물을 해치지 말아요. 이건 불령으로 그냥 엄히 지옥 감옥으로 가두겠다고 하대요. 마지막으로 참 대단했던 게 한 마을에 효제 충신으로 임망을 받은 마을은 절대로 그 군부대를 주둔시켜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은 죽이지 마라, 재물을 해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그 현대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박명수 총장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군은 살림의 군대다. 그 죽이는 군대가 아니고. 그런데 일본군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쌀을 뺏어가고 국토를 점령하고 그런 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섬에 있는 그 해적의 우선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250자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가 없었어요. 그 상등병 일기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그래서 제가 패배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 그 우금치 전투로 10,000명, 10만 명을 그냥 떼지어서 가야 되느냐. 전략 전술을 알았다면은 과연 게릴라전을 왜 못했는가. 그러나 게릴라전을 쓰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는 그 병호병 그 다음에 정리의병에 보면은 유격전을 많이 벌리죠. 예를 들면은 그 비호처럼 달려다니면서 쏘는 그 김태원 장군이라든지 기사면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유격전이죠. 근데 이 동학농민군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저희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또 한 번 더 질문하시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 기록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 전가 보호를 했을 때 가대해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대보? 강군이 예. 자기들의 전가 보호를 할 때 예. 그냥 기록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건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그 관군의 그 민족열이 아까 5대 전투에서 그 735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절대 과대보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신들을 숫자를 예를 들면 서성문에서 생각을 항상 역사학자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록을 중시해야 돼요. 소설가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는. 그랬을 때 서성문 밖에서 죽은 사람들을 아마 부상자들은 그 최경선이나 아마 오건성이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세었을 때 109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산촌에서 353명 죽은 것도 저는 그것을 줄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팩트체크가 된 거다. 그리고 왜 팩트체크가 됐냐면은 어떤 기록에는 350여 명을 죽였다고 돼 있고 어떤 350여 명, 또 어떤 기록에는 353명. 그냥 그 당시에 민보군들이 숫자를 세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세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을 보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과대로 보지 않습니다. 또 혹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을 위라고 표현 안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정원입니다. 예. 후전군, 민보군 등의 전략의 군대 전략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고
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예. 시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고 사료를 재해석을 해서 기존의 예를 들면 동학난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이고 동학농민운동이지 역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동학농민군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오합지졸의 무장 시위대지 무장 시위대로 지금 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투력이 없잖아요. 태포 소리 나면 그냥 다 도망갑니다. 군이라고 하는 네. 이 군사훈련 받아야 되고. 물론 받아야지만 직책이 그렇습니다. 계급이 있거든요. 예. 저희 부동부는 5위가 별장, 공단, 그렇습니다. 이런데 예. 농민군이라고 표현해서 농민군을 해가지고 무슨 직책이 어디까지 직책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할. 예. 회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지금 무장 시위대라고 쓰는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계급도 없어요. 무슨 그리고 직책이 도덕이나 이게 군 부대 조직은 전부 다 조직으로 하잖아요. 군사훈련에 계급장으로 다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그런데 근데 그 관군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죽잖아요. 때려 다니는데. 근데 무장 시위대도 큰 광의로 해석하면 군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무장 시위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참 애매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동학에서는 대도소가 그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 최시영 선생이 머무르는 그 대도소가 있습니다. 저기 청산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은 대접주, 수접주, 접주. 아까 얘기했던 무슨 나동환 선생 경우 처음에는 교장, 그 다음에 직광수한테 직광 있죠. 뭐 이런 교장, 교수 이게 직책이거든요. 이건 동학의 유기문제 조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것을 과연 군부대 이게 그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 학자들은 군자는 군사군자가 아니라 무리군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싸웠기 때문에 그 군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용어가 없어요. 아직. 해석을 해보면 예. 동학농민군은 농민군이 아니라 동학농민 시위대요. 예. 그 수령이 우리를 수탈하니까 좀 못오게 해주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관군이 그 백성을 죽이려면은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예. 그렇게 저 사람을 군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또 전쟁이 되네. 예.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하고 싸우는데 전쟁이 됩니까? 한쪽이 학살이죠. 예. 근데 그래서 나는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말로 만들어서 우리 동학군을 무차별 살상하지 않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예. 전쟁이라는 용어를 어느 때부터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전쟁이라는 말을 일제가 만든 단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을 안 쓰고요. 그 동학당의 난이에요. 동학당의 난으로 지금도 그렇게 쓴 자들이 있어요. 그 전쟁 용어는 북쪽에 썼습니다. 북한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군하고 한군하고 농민군이 싸웠으니까 이게 5단계라는 거예요. 전쟁 단계.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백주년 그 무렵에 갑오 농민 전쟁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을 쓰다가 지금은 농민 전쟁이란 말을 좀 안 쓰고 동학 농민 혁명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 농민군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아까 지금 그 나박사님 얘기처럼 동학 농민 시위대라고 쓸 수도 있죠. 왜냐면 전투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후학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백설기떡은 우리 이순준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까 우리 강의 때 나왔던 침산, 그다음에 북창 해서 그 최경선 장군이 피체됐던 하순 서평면의 격송마을까지 갈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